예, 다음으로 지역의 정책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라는 주제로 런던대학교 김정호 박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박사님은 건축가이시자 도시 사회학자이시며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호 박사님 기조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원래 처음 이제 시간이 바로 카운트,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저한테 처음 20분을 주셨는데 10분을 더 주셔서 30분이 돼서 약간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저께 런던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런던 시간이 지금 새벽 2시 40분입니다. 아직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강연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리허설을 2번을 했습니다. 박수를 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하고 유럽에서 한 400차례 정도 공식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강연 자료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연 자료를 준비할 때 제가 보통 1분의 이미지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1분 정도의 하나가 설명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94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시간 반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30분에 줄여야 되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에 하나씩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뭘 보여주는지. 자, 여러분들은 제가 30분 안에 강연을 하면서 2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혁신이라는 것,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혁신이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영감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영감은 어떤 동기에서 오는가.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 이것이 도시, 건축,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것.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도시나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차이가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들은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는가. 그래서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도시와 건축과 디자인에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가 부여됐는가, 플러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저 이미지는 무엇일까 저를 따라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94장의 이미지를 가보겠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 일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 혹은 4차 산업 혹은 그 앞서서 창조경제, 그 앞서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하는 곳이 런던이죠. 런던이 공식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창조산업을 최초로 출범시킨 도시이기도 합니다. 창조산업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이죠. 그래서 런던에 자리한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는 전 세계 창조산업,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어떤 기술,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무엇을 인큐베이팅 하는가, 어떤 정책이 반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를 놓칩니다. 뭘 놓치냐면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지금 이 이미지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런던의 테크시티 구글 캠퍼스가 자리한 곳은 영국의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그 동쪽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강남과 같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즉 런던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곳, 런던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창업 생태계,
그 다음에 문화예술 생태계,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테크시티인데요. 그럼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은 혹은 런던 시는 혹은 영국 정부는 무엇을 꿈꿨는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즉, 요 위치에 들어가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소외됐던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작게는 런던, 크게는 영국 전체의 네트워크를 꿈꿉니다. 무슨 네트워크냐? 당연히 네트워크는 기술, 사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꿈꾸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매우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크시티가 출범했을 때 테크시티가 꿈꿨던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Young People 플랫폼을 꿈꿨다는 것. 과연 우리가 테크시티를 분석할 때, 과연 우리가 구글 캠퍼스를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의 플랫폼을 꿈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영국의 구글 캠퍼스는 매우 아름답거나 매우 혁신적인 공간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재활용 가구, 건물도 재활용, 좀 보시는 것처럼 남은 재료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서 거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하게 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 문화, 예술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역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즉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특히 구글 캠퍼스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놀래요. 처음에는 와서 왜 놀래냐면 일단은 구글 캠퍼스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구글 캠퍼스 하면 굉장히 화려한 혹은 혁신적인 건물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뭐 그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간판도 없어요. 구글 캠퍼스라고 하는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여러 차례 돌다가 우연하게 찾게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전부 다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Young People 플랫폼을 꿈꿨던 이 공간에서는 초기에 처음 이곳이 자리 잡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와서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스퍼레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뭐 놀기도 하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아까 영피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20대가 아니라 10대로 내려갑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쇼디치라고 하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 그 영국 친구가 여기 하나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을 본대요. 이 지역에 10대들을 보면 걔네들이 자기가 퇴근할 때 가도 거기서 놀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량배는 아니에요. 불량배는 아닌데 그냥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아이들, 학교 안 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게 지역 커뮤니티로 확산이 돼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학교 안 가고 하는가? 당연히 이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구글 캠퍼스가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갔을까? 구글 캠퍼스가 런던에 처음에 캠퍼스를 계획을 할 때 매우 발전된 곳에 들어가서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보다 많은 결과물들을 적어도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얻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글 캠퍼스는 처음부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문화 생태, 지역의 교육 생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를 내는 데는 아까 우리 전정환 센터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3년,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글 캠퍼스를 이야기할 때 주로 돈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합니다. 얼마를 유치했고 얼마의 성과를 만들어냈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참석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기 있죠. 얼마나 많은 직업들, 그러니까 로컬이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즉 돈의 가치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생태계를 바꾼, 즉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합류했고 하나가 됐고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았는가. 이것이 구글 캠퍼스가 영국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 금융 경제 중심인 런던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기에서 답을 찾는 거죠. 다음에는 좀 다른 이야기 테이트 모던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화력발전소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영국에 버려졌던 런던에 버려졌던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버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건축적인 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즉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현대미술관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해서 미술관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 즉, 이 안에 어떤 미술품이 있는가. 이 안에 얼마나 비싼 미술품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버려졌을 때에 완전히 문을 닫았을 때의 화력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들어와서 산책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현대미술관 안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 먹고 있는 겁니다. 현대미술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3, 4월이 되면 이제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3, 4월이 되면 미술관에서 양탄자를 깔아줍니다. 양탄자를 깔아주니까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굴러다니는 거죠. 네, 보십시오. 필요할 때 우리 지금 강의하는 공간처럼 스크린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강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적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여기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획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페셔널한 그 댄서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춤을 공부하는 이제 그 젊은이들인 거죠.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연극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2016년에 있었던 책의 날에 그 오서들, 작가들이 모여서 그 독자들하고 그 뭐 사인회 이런 그 책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미끄럼틀입니다. 테이트 모던 안에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이 미술품 관람하다가 좀 지겨우면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한 겁니다. 이게 상설이 아니고. 자,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는 왜 그러면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저와 같은 행위를 기획했는가, 저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은 템스강이 이렇고요. 템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지역은 강북입니다. 여기가 강남이고요. 강북은 런던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강남은 런던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전체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런던 전체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즉 가장 잘 사는 지역과 가장 못 사는 지역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의 상황이 아니라 무려 2000년 동안에 지속됐던 런던의 상황입니다.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왜 미술관에서 제가 보여드린 일련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즉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사람을 모이게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면 여기에다 모나리자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올까? 천만에 안 오겠죠. 이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위험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2000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 이곳에 미술관을 만들고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테이트 모던은 현재
만들어진 지 2000년에 만들어졌죠.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주민들이 찾는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테크시티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영감의 원천이 작용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주로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프로그램들인 거죠. 런던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테이트 모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템스강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테이트 모던의 전신인 뱅크사이드 화력 발전소보다 더 큰 발전소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버려진 게. 이게 대략 한 4배 규모예요. 자, 그러면 발전소가 더 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뭘로 바꿀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미술관이죠. 그죠? 더 큰 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미술관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이게 4배 규모니까 그건 4배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나요? 당연히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은 지금 온고잉,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막 공사를 해서 바꾸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버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남아있는 화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졌을, 그러니까 요거는 작동할 당시에 1940년대 모습, 2차 대전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영국의 가장 큰 역세권에 이렇게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버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이야기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그래서 안에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다 비어져 있고 껍데기만 남은 건물입니다. 자, 버려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그 방치돼서, 뭐 제가 이게 버려졌을 당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 이런 발전소가 있었다 정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껏해야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프로축구나 운동선수들 이미지를 이제 슈퍼그래픽으로 해서 벽면을 활용하는 정도, 이게 다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거 계획 아닙니다. 된 게 아니라 9L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전체가 다 버려진 땅입니다. 런던에 버려진 땅이 100% 불가능합니다. 왜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애플의 유럽 본사예요. 이게 앞으로 유럽에 있는 모든 애플 관련된 직원이 전부 다 이리 이주하게 됩니다. 계획상으로 25,000명이 들어온대요. 이게. 자, 그럼 애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제가 보여드리는 애플이 한 것은 뭐냐하면, 애플이 런던시에다 제안한 것은 런던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유산인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애플이 여기에다가 매우 혁신적인 건물, 매우 우리가 말하는 첨단의 이미지를 가진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가치를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애플이 이 파워 스테이션, 즉 영국의 혹은 런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스테이션의 대략 4분의 1 정도를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바꾸는 계획,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애플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영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이런 동기가 부여됐는가? 바로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 전체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근데 보통 그냥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여쭤보면 파리라고 답할 분은 없으시죠? 그죠? 만약에 런던, 그러니까 유럽에서 스타트업이나 혹은 창조 문화예술 산업이나 혁신 산업이나 혹은 4차 혁명이나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거에서 가장 앞선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서 보여드린 런던 혹은 베를린 혹은 북유럽의 몇몇 도시들 헬싱키나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 그 다음에 창조, 뭐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고 있는 도시가 파리이고 그 파리의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션 F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테이션 F는 말 그대로 스테이션인데 역인데 이 역이 지금 가동되는 역이 아니라 문을 닫은 역입니다. 이겁니다. 스테이션 F는 문을 닫았는데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파리의 13지구의 13구에 있는 그 기차역인데 문을 닫은 기차역입니다. 이 문을 닫은 기차역을 없애거나 혹은 떼제베가 들어오는 첨단역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스타트업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테이션 F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완공되기 직전이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6월 29일 날 제 생일날 이게 오픈식을 해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제 제가 요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서 생일 잔치 겸해서 제가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있으세요? 감이 잘 없으시죠? 그럼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여의도 공원의 15배. 아주 감이 오시나요 이제? 감이 더 떨어지시나요? 그럼 감이 정확하게 잡히시게 에펠탑을 그대로 딱 쓰러뜨리면 사이즈가 똑같아요. 314m. 에펠탑을 딱 쓰러뜨리면 이거 똑같은 사이즈. 이거 참 상징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 스테이션 F의 사이즈가 이게 그 단일 공간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단일 공간 314m의 단일 공간에 파리에 기본적으로 활동했던 스타트업, 즉 젊은이들, 창조, 예술, 문화 모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전부 다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것은 당연히 파리만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 이것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꿈꾸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고 이것은 파리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은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 단순하게 기존에 앞서 있던 런던이나 다른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스테이션 F가 있었던 13구, 아까 제가 런던의 테크시티가 자리했던 쇼디치 지역과 마찬가지로 파리의 13구는 파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즉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을 바꾸기 위한 좋은 동력,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런던에서 배운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한 임대료가 현재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의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서 활동하던 또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그다음에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던 많은 혁신 기업들이 지금 파리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컨테이너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작업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나요? 독일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죠?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칼스루헤입니다. 약간 의외죠, 여러분. 칼스루헤라는 도시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독일 하면 베를린, 뭐 함부르크, 그죠? 뭐 뮌헨 이런 도시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스루헤는 독일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칼스루헤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일 나아가서 유럽의 미디어 산업의 메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르츠 아시죠? 헤르츠. 전자통신부 헤르츠를 포함해서 독일의 미디어를 포함한 주로 전자장비 기술 이것이 대부분이
이 그 칼스루에 지역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헤르츠 박사, 헤르츠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헤르츠 박사도 이 칼스루의 출신입니다.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은 원래 여러분 기능이 뭐였는지 짐작하시나요? 원래 뭐였을까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의 원래 기능은 탄약창이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 당시에 건립했던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무기고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고민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이거 뭘로 바꿀까요? 뭐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 생각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뿐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바꾸면 일단 한 50%는 성공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아까 왜 런던의 테이트 모던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꿨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칼스루에라고 하는 이 도시의 미술관, 박물관이 대규모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버려진 탄약 창고, 칼스루의 탄약 창고를 무엇으로 바꿀까?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칼스루에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DNA가 무엇인가? 즉 칼스루에라고 하는 도시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티브가 무엇일까? 바로 여태까지 칼스루에를 지탱해 왔던 전자, 통신, 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칼스루에라고 하는 도시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탄약 창고를 그대로 다 두고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구조물을 이제 그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 이 내부 공간을 전부 다 전시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스타트업들이 전부 다 들어오고 예술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뭐 전등갓 같은 거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벽면 활용해서 전시하고요.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종 그 미디어 관련된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 하면서 그래서 소리에 반응하는 이런 이제 그 전시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유리로 된 요 건물이 유럽의 최고의 뮤지션들이 가장 선호하는 녹음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의 그 많은 뮤지션들이 여기에서 녹음하는 것을 이제 그 꿈꾸는 그 정도로 아주 그 소위 퀄리티가 높은 그 스튜디오죠. 뮤직 스튜디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왜 칼스루에가 미디어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칼스루의 주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스루에는 버려졌던 탄약 창고를 미디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도시의 생태계를, 즉 인스퍼레이션과 모티베이션이 앞서 소개한 다른, 즉 런던이나 파리와 다른, 그러나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지역의 가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사례를 보여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플라자인데요. 여러분,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암스테르담은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 뭐 물의 도시.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암스테르담 건축가들입니다. 로테르담 건축가들입니다. 크게 보면, 즉 네덜란드 건축가들이에요. 왜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느냐? 이들의 DNA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고,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코플라자라고 하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프리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슈퍼마켓에서. 이렇습니다. 몇 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별거 없습니다. 자, 별거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별게 있죠. 보십시오.
몇 개가 있다고요? 682개의 제품이 플라스틱 프리, 즉 포장에서 모든 방식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100% 재활용 재료, 썩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없죠, 당연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넘어가시면 플라스틱 프리 존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여러분 이거 플라스틱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썩는 재료예요. 전부 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컴포짓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컴포짓 비닐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썩는 재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써 있죠. Looks like plastic. It isn't, but it isn't. 그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포장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즉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DNA는 전 세계의 친환경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암스테르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네덜란드 잘 먹고 잘 살자,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전 세계의 친환경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도시가 암스테르담이고 전 세계의 친환경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국가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디자이너들과 그 국가의 건축가들과 그 국가의 도시계획가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즉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은 어디에서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영감들을 얻어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 그래서 물건 파는 분들, 그리고 이 이코플라자를 만든 주인공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코플라자를 활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뭐냐면 이코플라자에 여러분 주스를 사러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병을 직접 들고 가셔야 돼요. 주스가 여러분들 사서 들고 와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릇을 들고 가서 받아 가져와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영감의 원천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도시 네덜란드, 내 국가만 잘 살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플라스틱 프리 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들의 의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 지났네요, 여러분. 네, 42장, 이제 43장째 보여야 돼요. 93장째.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면 도시는 여러분 진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는 진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지금 이것은 강에 비친, 제가 런던을 가지고 그려봤는데요. 강에 비친 도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에 도시가 비추면 이렇게 보이겠죠. 뭐 런던 아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강에 비친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도시를 인식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부 통으로 하나로 보이죠. 전체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요 샤드 템즈라고 하는 2015년에 만들어진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샌폴 대성당, 기원전 650년 전에 만들어진 샌폴 대성당, 잘 알고 있는 빅뱅이 있는 사원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런던 아이, 그 다음에 타워 성, 거킨이라고 하는 건물. 이 이미지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의 켜가 들어 있습니다. 이 2000년의 시간의 켜가 들어 있는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어떠한 동기와 어떤 영감이 작용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싹 헐어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도시는 결코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 그 중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는 과연 지금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바로 지역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주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직면한 숙제이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